성종하면 어떤 이미지가 들어요? 성군성종, 이민희 세종. 세종이 조선을 끌어올렸다라면 잘 다듬어서 탄탄한 나라를 만들었다는 의미에서 그 묘에 어울리는 사람이죠. 과연 성종은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대로 진짜 훌륭한 군주일까? 한번 성종에 대한 평가를 좀 해보도록 하죠. 성종은 항상 얘기할 때 경연을 부활시킨 사람, 경연의 최다 참석자, 군주로서의 어떤 그런 모범을 보였었던 사람이다 라고 부정할 수 없고요. 또 신하들의 말을 듣고 경청하고 소통하고 그렇게 많이 듣고 많이 양보하고 많은 걸 알게 되면 신하들도 똑똑한 신하들이 출세할 수밖에 없고 신하들의 의견이 많이 반영될 수 있겠죠. 세종은 고집이 셌거든. 정조는 고집이 더 셌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말이 많은 거야. 저도 좀 찔리네요. 성종은 문제를 완만하게 처리했던 사람이에요. 성종이 집권했을 때는 세조가 죽은 지 얼마 안 됐잖아요. 한명회라는 한 시대의 구유산이 거대하게 돌덩이처럼 딱 박혀있는 상태죠. 근데 그걸 뽑아내려고 성종은 크게 노력하지 않아요. 기다렸어요. 이제 성종이 이제 친정을 하게 될 때 됐었을 때 우리 손주가 컸으니까 왕의 자리를 맡기겠노라 라고 할 때 신하가 아우 잘했어요 빨리 나가세요 이렇게 말을 못 하잖아요. 아 그러시면 아니 됩니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성종이 딱 친정을 하자마자 바로 그걸 문제 삼아요. 한명회도 좀 나이가 많이 들었고 또 이제 상황상 이제 그걸 대처를 해야 되니까 한명회 와서 자진 사퇴를 하는 거죠. 이런 식의 전략을 썼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중간에 보면 기어오를 때가 있어요. 뭘 기어오르냐면 아주 친한 이 환관이 왔었을 때 아 내 정제는 압구정에서 좀 이렇게 좀 잔치를 하고 싶다. 요거까진 좀 국가 원로로서 내 자리를 좀 펴달라 얘기한 건데 성종이 그걸 문제 삼죠. 야 그걸 왜 니네 거기서 하냐? 기어올라오는 거 턱 쳐버리는. 요게 성종의 리더십이에요. 과감하게 도전하고 부딪혀서 싸우고 부시고 이런 스타일이 아니고 상황과 정세를 좀 파악해서 충돌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하지만 구습과 누가 봐도 치타봤던 사람들을 잘 정리하면서 요거는 정확한 양날의 검이에요. 세조 때부터 지금 성종이 친정을 할 때까지 기간이 수십 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그 기간 동안 한 명에만 나쁜 놈이었을까요? 훈구 대신이라고 하는 권력을 지향하는 간신배가 어떻게 됐겠어요? 네트워크화가 됐을 거 아니에요. 이 소위 말하는 권력의 네트워크와 권력의 사회화라는 것이 사회를 지배하는 과정이 공고화가 되어가는 그 시점이 성종 때거든요. 그럼 성종은 뭘 했어야 됐을까? 그 잘못된 권력의 네트워크의 시스템을 무너뜨려야 되죠. 그런 행동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돼버리면 어떤 문제 생기냐면 정리는 되는데 바뀌는 게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반드시 수십 년이 지나서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꼭 등장하게 돼요. 이건 미리 예고편하는 건데 중종 때 그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지고 결국 이 문제가 선조 때 해결이 돼요. 그러면 그 이후에 60, 70년을 이 얘기 갖고 싸웠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이런 좋은 조건에서 혁신과 변혁과 개혁을 안 했을 때 사회는 장기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도 있다. 그 이중성. 이걸 다 끝까지 이해하고 싶으면 중종편도 봐야 되고 선조편도 봐야 되겠죠. 예전에 드라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왕과 나. 정말 그 드라마가 흥행하는 거 보면서 화가 엄청 났었죠. 거기서 어우동하고 성종이 사귀니까. 제가 어린 시절 80년대 때 아직 이제 뭐 모를 때 동네에 그 막 벽보 붙을 때 보면 어우르동 뭐 해서 일탈의 대명사. 약간 탈선의 대명사.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엄숙주의가 횡행하던 한국 사회에서 그 엄숙주의를 벗어나던 어떤 초입이 되었었던 뭐 이런 사건을 좀 기억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 스토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집안 되게 좋은 집안 사람이고요. 태강수 이동과 결혼한 사람이에요. 이동, 이씨잖아요. 전주이씨죠. 그 효령대군의 손자니까 종친이죠. 그래서 이제 종친과 결혼했기 때문에 왕실의 반계 친족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각종 기록에서는 어동이 간통을 저질러서 남편으로부터 쫓겨났다. 특히 조선 후기에 이런 기록이 많아요. 바람피다 쫓겨났다. 아주 음란한 여성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상은 반대죠. 이 태강수 이동이 기생 영경비를 너무 좋아했죠. 그래서 이 여자랑 살고 싶어서 어동을 내쳐버리죠. 자기가 바람펴놓고 아내가 바람폈다라고 간통 사건을 이렇게 조작을 해서 의금부에 일러다 바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조사해 보니까 아닌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러지 마라. 뭐 어동을 쫓겨날 이유가 없다라고 했는데 끝내 그때 이제 친정을 쫓겨나온 다음에 다시 돌아가지 못해요. 법적으로는 가족 자체, 그러니까 남성에 대한 처벌도 있고 여성의 권리를 지켜주려는 노력도 있지만 현실은 안 되는 거죠. 현실에서 압도적으로 남성이 여성을 지배하고 있는 사회니까 버림받은 여성을 살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뭐 개인의 어떤 계기가 있었겠죠. 뭐 노비가 뭐 꼬셨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하여튼 각성을 합니다. 각성을 해서 좀 많아요. 그래서 몇 명만 이야기하면 방산수 이난, 수산수 이기 앞에 이렇게 뭐 뭔가 좀 못 알아듣는 말 나오면 이 사람들 종친이에요. 그리고 이제 어유소, 대사원, 노공필. 대사원이면 요즘으로 말하면 장래가 보장된 뭐 차관? 뭐 이런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렇죠? 그리고 뭐 전이감생도 박강창, 서리 오종년. 일단 서리가 나온다는 이게 중요해서 떨어지는 거예요. 정숙지, 김휘, 하규 홍찬, 생원, 산호, 직업이. 산호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집안 노비. 종친부터 양반의 실세, 유생의 평민의 노비까지 정말 아주 난리 납니다. 그 중에 이제 이 간통한 남성 중에서 문제가 되는 사람인데 이 방산수 이남 같은 경우는 종친인데 어우동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팔뚝에다가 더워. 당시로서는 정말 쉽지 않은 요즘같이 타투가 일반화되던 때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이러다 이게 이 사건이 너무 커지니까 이게 알려질 수밖에 없고 난리가 났죠. 한 46명 정도가 이 어우동 처리 문제를 두고 회의를 했다고 해요. 하는데 그 중에 42명 정도가 이거는 뭐 처벌까지 갈 필요는 없다. 이렇게 갔는데도 성종이 강경한 의지를 통해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어우동을 목을 졸라서 처형을 해버리면서 사형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상간이잖아요. 상간. 서로 같이 간음을 했는데 남성들은 대부분 다 그 죄에 따라서 관직을 잃거나 유배를 당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형을 당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죠. 특히 이제 왕실 종친, 수산수 이기 같은 경우는 종친이니까 또 때리지 못해요. 때리지 못하니까 그냥 유배 보내고 종이 대신 맞는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처벌 하나도 안 받았죠. 왜 상간을 했는데 여성만 처벌받았는가? 이때가 어떤 때냐면 성종 입장에선 세조의 뒤를 이어서 조선의 법률체계인 경국대전을 마무리 짓던 시점이에요. 그리고 똑같이 이때가 내운을 쓴 지 한 1년 정도 되는 때예요. 유교라는 신생 이념을 갖고 새로운 국가체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특히 유교는 가족윤리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어우동이 바람을 많이 펴서 처형을 한 것이 아니고 어우동이 가정윤리를 깼고 모범이 되어야 될 종친과 양반 윤리에 정말 먹칠을 했기 때문에 처형을 당했다. 이게 조금 더 역사론적 사고인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거 다 뭐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내가 알았던 드라마적 얘기가 틀렸구나. 이를 알 수도 있는 거고, 참 찐했는데 하면서 아쉬워할 수도 있는 거고, 또 한편에선 오늘날 여성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진짜 이건 너무나 이 공정한 윤리를 깬 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조금 더 그 당시에 어떤 윤리적 세계관의 차이가 있었구나 또 접근할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 태비윤 씨입니다. 이거 굉장히 화려한 스캔들이죠. 이 태비윤 씨는 성종 4년 후궁으로 입궁해서 3년 만에 왕비가 된 여성이에요. 검소하다. 그리고 부모 봉양에 힘을 쓴다. 당시에는 이제 인수대비, 정의왕후, 쟁쟁한 할머니들이 꽉 잡고 있었던 때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마음에 쏙 든 거예요. 그러고 나서 바로 임신 나니까 아들 이렇게만 보면 성공 스토리인 거죠. 그리고 나서 연산군을 낳은 지 4개월 딱 되던 시점부터 사이가 급속도로 나빠지게 되고 이때부터 이제 성종이 태비윤 씨를 문제 삼기 시작을 해요. 성종의 아버지 덕종의 후궁인 권수기의 집에 투서가 날아들게 됩니다. 내용이 뭐냐면 정소영과 엄수기가 서로 통신하여 중군과 원자를 해치려고 한다. 근데 문제 뭐냐? 이 완벽한 자작극이었어요. 그럴 이유가 없었어요. 그 당시 후궁들이 그렇게까지 성종의 후궁들이 이뻐했던 건 사실이지만 특별히 이렇게 중전을 몰아내거나 이럴 음모도 없었고, 근데 윤 씨 입장에서 혼자 불안한 거죠. 나는 애 낳고 이러고 있는 상황에서 성종이 이 다른 후궁들하고 너무 친하게 지낸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후궁들이 나를 모해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게 왜 이랬을까를 갖고 어떤 학자들은 산후우울증이 아닐까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저는 꽤 괜찮은 해석이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애 낳고 나서 여성이 이 신체적으로 감당해야 되는 시간이 꽤 길거든요. 딱 시기가 맞아요. 그래서 이제 비상을 몰래 숨겨둔다라든지 사람을 죽이는 법과 관련된 기록을 몰래 모아둔다라든지 혹은 이제 강중술 같이 남자를 지나치게 성적으로 느끼게 해준다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무당 들어와서 하는 그런 어떤 항상 그 여자가 쫓겨나는 궁궐에서 쫓겨나는 원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씩 툭툭툭 튀어나와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성종 8년 3월에 애 낳고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1차 폐비 논의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져요. 이 당시 기준으로 따지게 되면 중전에서 다시 또 빈으로 강등이 돼요. 그리고 자수궁으로 쫓겨나요. 자수궁은 경복궁 서쪽의 바깥쪽에,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서촌 일대에 있는 별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성종 10년에 또 이제 2차 폐비 논의가 시작이 됩니다. 이때 이제 둘째 아들을 출산하고 얼마 안 됐는데 똑같은 상황이 반복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이 과정에서 이제 갈등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성종이 막 말싸움하다가 정말 열받아서 따귀를 탁 때렸다는 거예요. 근데 군주가 누군가의 따귀를 때린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공식적 기록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은 따귀인데 이게 이야기 희한하게 와전이 되고 민간의 문서들이 만들어지게 되면서 성종이 따귀를 때린 것이 아니라 윤 씨가 질투가 심해가지고 부부싸움을 하다가 성종의 얼굴을 긁었다라는 걸 얘기가 또 뒤바뀌었던 거죠. 이 당시에는 가정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한 문제인 거고, 그리고 어쨌든 왕실의 부부간의 이혼이라는 건 심각한 문제잖아요. 신하들은 사실 엄청 반대했어요. 반대했는데 성종이 이제 마음을 굳게 정하자. 여러 가지 이유를 막 장황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비상을 갖고 있는데 자기가 제일 처음에는 다른 후궁들을 죽이려는 용어를 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면 신하들 할 말이 없잖아요. 그 다음 얘기는 되게 후져요. 성종에게 바르게 대하지 않았다. 왕실 어르신들에게 공손하지 않았다. 투기가 많고 질투심이 심하고 예의를 지키지 못했다. 다 이런 얘기들인 거죠. 폐서인이 된 다음에 성종이 미안하니까 어떻게 지내는지 보고 와 했는데 쓱 보고 오러 갔더니 정말 이렇게 울면서 정말 슬프게 지내고 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이제 성종의 어머니 인수대비가 조작을 해서 야, 그렇게 보고하지 마. 비단 옷을 입고 예쁘게 지내면서 신나게 즐겁게 지내다가 보고를 해. 그렇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대비한테 속아서 성종이 사약을 내렸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사실 이 기록도 누구를 타겟으로 하지 않냐? 성종을 타겟으로 하지 않죠. 이거 이제 시어머니 때문이다라고 얘기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찌됐건 간에 이 과정 속에서 폐비가 확정이 돼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과정을 좀 살펴보면 재밌는 게 뭐냐면 윤 씨가 1차 폐비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을 때가 부녀자의 재가금지법이 법적으로 확정이 되던 때인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의 윤리규범을 이제 또 정리하고 정착하던 또 그 시기죠. 그러니까 윤 씨는 이제 애를 낳고 산후우울증이 시달린다라든지 혹은 후궁들에 대한 어떤 불안감과 압박감 같은 것들이 되게 심하게 앓고 있던 시점에 왕실 전체는 유교 윤리를 딱 세팅을 씌워서 아주 그 효와 부모 봉양과 그 시집살이와 며느리살이 이런 것들을 체계화시키려고 하는 국가 정책이 성종 혼자가 아니라 정의왕후를 중심으로 왕실 어르신들이 다 그걸 밀어붙이고 있던 때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유교 국가에 맞아서 새로운 여성상을 정립해야 된다 하고 있는데 그 새로운 여성상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열심히 모범을 보여야 되는 게 누구예요? 그게 왕비인데 왕비가 그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개 겹치면서 폐출을 하는 걸 넘어서서 사약을 내려야 된다까지 이제 가게 되는 상황까지 겹쳐버리게 된 거죠. 이 당시 이제 성종이 내렸던 교지를 보면 윤 씨는 말이 많고 자기 주장이 강하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쭉 여러 얘기를 했잖아요. 이 모든 이야기에서 윤 씨의 말은 하나도 없어요. 윤 씨에 대한 성종의 입장, 윤 씨에 대한 정의왕후의 입장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처형을 당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오늘날 우리가 여전히 이 이야기를 소비할 적에 얼굴을 긁었고 질투심이 많고 문제가 많고, 그래 조선시대 때야 뭐 새로운 가정윤리, 새로운 건강한 사회 백보 양보해서 이해해줘. 그래도 이거는 그냥 인간론적인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 여성을 어떻게 악녀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성종의 폐비의 결정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있을까? 그리고 동의 유무를 떠나서 어떻게 똑같은 형태로 여전히 문화 콘텐츠로 소비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사료를 비판적으로 볼 필요도 있다는 거예요. 모든 역사적 사료라는 것은 입장과 주관을 갖고 쓰여지기 때문에 사료 비평의 과정이라는 게 꼭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뭐냐? 지금 이 이야기는 사료를 어떻게 보냐의 문제도 있지만 이런 새로운 입장과 관점이 생겼기 때문에 또 이런 토론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역사 공부라는 건 정답이 없는 쪽으로 나아가야 돼요. 정답이 없다라는 게 내 생각 아무거나 막 된다 혹은 정치적 주장만이 옳다, 이게 아니라 보다 가치 있는 다양한 결론에 도달하는 길로 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 성종은 오늘날 우리 입장에선 많은 거를 얘기할 수 있는, 이 사람의 정치가 과연 잘한 걸까? 어동에 대한 정책은 너무 편파적이지 않아? 폐비윤 씨가 악녀가 맞아? 이거 좀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성종 시대라는 것은 그 시대 때는 완성된 시대지만 오늘 우리 입장에선 재해석되고 비판도 할 수 있고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이지 않을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그리고 지금은 틀렸다라고 충분히 얘기해 볼 만하지 않을까. 제가 갖고 온 성종 이야기 화두입니다. 기다렸던 연상훈입니다. 최악의 왕이죠. 짜릿짜릿하고 쫄깃쫄깃한 이야기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은 계속된다.